안녕하세요.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눈이 왔죠? 오늘 다른 미팅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 안 나오더라고요. 억울하다.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는 이제 딥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습하는 방법 자체죠. 학습하는 방법으로 역점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고, 이 역점파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함수 안에 함수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미분하는지 그것만 고려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 함수 안에 함수를 미분하는 거를 연습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걸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 웨이트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해서 업데이트하는 이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어렵지 않게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런 뉴럴 네트워크처럼 웨이트가 뭐 H1을 계산하는데 쓰이고 H1을 계산하는데 쓰이고 H1을 다시 Y1 햇과 Y2 햇을 계산하는데 쓰이는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쓰이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써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팩프로포게이션에서 이 W5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랑 W1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두 개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왜 뒤쪽부터 계산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뒤에서부터 해야 되냐? 우리가 뒤쪽에 있는 W5 같은 거 연산은 일단은 쉬웠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 뒤쪽을 업데이트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그레디언트들이 있었습니다. E를 Y1 햇으로 편미분하는 거, Y1 햇을 다시 G3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이런 그레디언트 항들이 이 앞쪽에 있는 W1을 연산할 때 그대로 쓰이거든요. 그죠? 그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연산하는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연산의 낭비가 없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고, 그럼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모델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우리가 이론 같은 것도 잘 배웠고, 왜 레이어를 여러 개 쌓아야 되는지도 배웠고, 학습하는 방법, 포워드 하는 연산, 포워드 그냥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연산하는 거랑 백워드,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거랑 연산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 전부 다 잘 배운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은 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인 케이스랑 실제로 나타나는 모델의 작동 원리가 약간씩 다른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 뭐 좀 다른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 이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써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W1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 기억해 보시면은 W5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미분 연산하는 이 체인룰을 적용해서 연산했던 거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킥해봤자 여기는 지금 3개 정도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오고요. 이 중에서 요거랑 요거는 범위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범위를 갖고 있는 거는 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울기가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에러를 생각해 봤을 때 에러라고 하는 게 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0부터 이게 지금 스퀘어 에러니까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엄청 위아래로 널뛰기를 뛸 수 있고 이 G3에 대한 걸 W5에 대해서 판별할 때도
이 x라는 건 결국에 입력값이란 말이에요. 입력값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기울기가 되게 크게 나올 수도 작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친구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왜 그래요? 나머지는 기울기가 변한다. 얘는 안 변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에러에 대한 기울기고 얘 같은 경우에도 입력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갈 수도 있는 녀석인데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특정한 범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액티베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면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여기 이렇게 마젠타 색깔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은 기울기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값으로 찍어봤자 0.2 땡땡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항이 3개밖에 없잖아요. 체인룰을 적용시켜도 항이 3개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다가 뭐 얘가 어떤 값이고 얘가 어떤 값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0.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 정도 곱해진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레이어가 2개만 돼도 레이어가 2개를 거슬러 가는 W1에 대한 편비분 항만 보더라도 이거 W죠. W1에 대한 평균 항만 보더라도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2번 곱해집니다. 이거 0.2 땡이고 이거 0.2 땡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거 그좀 넉넉 잡아서 0.3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2번 곱하면 0.09예요.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신경망 레이어 개수 보면은 뭐 네다섯 개는 우습게 쓰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작아져 버리면은 레이어의 어때요? 레이어의 초반 그러니까 뒤쪽은 레이어의 뒤쪽 에러로부터 학습되는 여기 W5 이 뒤쪽에 있던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아직 커요. 이렇게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아직 큽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앞에 레이어에 있는 W1 같은 녀석들은 어때요? 0.09 곱해지니까 원래 에러에 대해서 0.09씩이나 더 작아진 버전의 그레디언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학습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주 느리게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예요? 우리가 로스 펑션 같은 거 본 적 있잖아요. 그 앞에서 뭐 저희 미적분학 같은 거 리뷰할 때 봤었는데 로스 펑션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겨 먹었으면은 얘가 학습이 매우 느리다고 해도 그러니까 0.09가 곱해지든 아니면 더 작은 숫자가 곱해지든 간에 아주 느리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이 라인을 점점 내려와서 여기에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위에 있는 녀석은 어때요? 오버피팅 할 수도 있고 오버슛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버피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배울 거고 이제 뭐 미리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오버슛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밟아서 조금만 이동해서 여기에 딱 도달해야 돼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건너뛰는 거를 오버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를 건너뛰어서 조금 더 지나쳐서 날아갔다. 오버슛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오버슛이 발생하면 학습 로스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그 에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오버슛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막 위로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위로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학습이 불안정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만 학습을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학습할 때까지 그냥 학습을 무진장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얘 학습하려고 이터레이션이 계속 돌아가는 과정에서 뒤쪽이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학습이 매우 느리면 그냥 오래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입니다. 앞쪽에 있는 웨이트랑 뒤쪽에 있는 웨이트랑 어떤 게 더 중요할지 우린 몰라요. 뒤쪽에 있는 웨이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앞쪽에 있는 웨이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요 모델의 구조에서는 앞쪽에 있는 웨이트는 학습이 거의 안 일어나는 게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다른 활성 함수를 쓰면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다른 것들은 웨이트가 뭐 다른 것들은 기울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도에 따라서 만약에 에러가 굉장히 크다면은 여기에서 계산했던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활성함수에 곱해지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정이 될 거라는 가정 아래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 전개를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활성 함수 자체에서 작아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활성 함수 자체에서 작아지는 비율이 없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좋겠죠.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활성 함수가 렐루라고 하는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리니어 유닛이라고 하는 그런 활성 함수입니다. 이 활성 함수는 생겨 먹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래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뭐예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을 때 그레디언트가 베니싱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맞아. 이거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웨이트가 계속 곱해져 가지고 이 활성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계속 곱해져 가지고 점점 작아지는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지는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무 작아져서 학습이 매우 느리거나 안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베니시한다 사라진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걸 베니시한다 그러죠. 그래서 베니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분했을 때 0점 땡땡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0점 땡땡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거듭해서 곱하면 점점 작아지다가 0에 가깝게 가죠. 무한히 작아지다가 0에 가깝게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미분했을 때 1이 되는 활성함수를 만들어 주겠다.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생물학적인 이론적인 배경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어, 공학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은 어떻게 생겼냐? x가 0보다 크면은 fx는 x인 함수입니다.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x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x는 x가 0보다 크면은 fx는 x랑 같은 그냥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1인 함수.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fx가 0인 상수 함수를 만듭니다. 기울기가 0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우리 알고 있는 활성함수 두 가지가 있죠. 계단함수랑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 녀석들 갖고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특정한 값을 넣으면은 켜지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인공 뉴런 이런 퍼셉트론 얘기했을 때 특정한 값을 넣으면은 그 뉴런이 활성화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계단 함수를 썼었던 거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이 뉴런이 켜질 확률로 계산해서 우리가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으로 만들어줬던 게 시그모이드 함수였는데 이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은 좀 더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 또는 1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0 또는 fx는 x 혹은 fx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켜진다는 거를 원래는 그냥 1 혹은 1에 가까운 어떤 숫자로 만들어줬던 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만약에 큰 숫자가 나오면은 많이 중요하니까 큰 숫자를 줬겠지라는 식으로 주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1로 고정을 시켜 놓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 에러를 W1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요 수식에서 그 활성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활성 함수가 아까 뭐 넉넉 잡아서 0.3, 0.3 이렇게 돼서 곱해지면 0.09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얘가 1, 1이 되는 거죠. 이온값이 1 또는 0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둘 다 활성화가 됐다. 그러면 1,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이 그레디언트가 더 작아지는 문제가 없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데드셀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옵티멀하고 아주 좋은 운이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뉴런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했는데 뉴런이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에러로부터 y1 hat g3 뭐 h1 g1 뭐 w1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을 원래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w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해야지.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요 단계에서 지금 여기랑 여기 활성함수 계산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활성화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기울기가 1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H1이 렐로라고 하는 G1이라고 하는 G1이라고 하는 수를 렐로라는 함수에다 집어 넣었을 때 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론이 활성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0이 됐다는 거는 이 뒤쪽에다가 이 W5, W7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져서 뒤쪽에다가 영향을 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활성화되면은 어떤 숫자가 영향을 주고 얘가 활성화가 안 되면 영향을 안 주고 이런 방식으로 켰다 꺼졌다 하면서 불안정한 효과를 주고요. 그 불안정한 효과는 이제 포워드에서는 그런 식으로 불안정한 효과를 주고 백워드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얘가 0이 되면은 얘가 0이 되면은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그레디언트가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웨이트가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레이어가 잔뜩 있는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봅시다. 레이어가 잔뜩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에러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여기 있는 유닛 하나가 렐로에서 렐로 이렇게 하면서 생겼는데 여기 떨어진 거예요. 렐로 뭔가 했는데 이게 0이 나왔어요.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뒤쪽에 영향을 다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얘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얘는 꺼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웨이트들도 다 학습이 안 되겠죠. 이 유닛으로 가는 여기 있는 뉴런으로 가는 이 값을 만들어내는데 쓰였던 모든 W들이 학습이 안 일어납니다. 이 뒤쪽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꺼졌다. 얘가 렐로에다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서 활성화가 안 됐다. 그럼 얘를 활성화시키는데 들어갔던 모든 웨이트들의 그레디언트들이 무시가 됩니다. 왜? 여기에서 0이 들어가면은 이 전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연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렐로의 데드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렐로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유닛 개수를 조금 더 많이 쓰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에 있는 존재하는 유닛 개수를 좀 더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레이어에서 유닛을 두 개로 만들고 다시 확장하고 이런 방식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차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한 번 데드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크리티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렐로를 쓴다면은 시그모이드를 쓸 때보다 유닛 개수를 줄이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차이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렐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해결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과소적합, 과적합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소적합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학습이 덜 일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영어 단어로 외우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언더핏과 오버핏으로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핏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옷 잘 맞는다 그러면 굿 핏이다. 뭐 제가 어떤 포지션에 잘 어울린다. 뭐 이제 어, 구직 공고가 올라왔는데 구직 공고 딱 지원란 보니까 내가 전공한 거랑 딱 맞는다. 그럼 내가 굿핏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핏이라는 거는 딱 맞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굿핏이 우리가 목표하는 딱 타겟이에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할 거예요. 예측을 할 때 그 딱 우리의 목적은 굿핏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굿핏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굿핏을 맞춰 갈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에러가 굉장히 크다가
학습을 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쭉 하면서 굿핏으로 점점 갈 겁니다. 그래서 굿핏이 일어나기 이전, 굿핏 딱 학습이 돼가지고 좋은 핏이 되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언더핏, 아직 핏이 덜 됐다. 그래서 언더핏이라고 얘기하고요. 굿핏 이후에, 딱 적당한 핏 이후를 우리가 오버핏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맨 처음 배울 때는 그냥 학습을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과하게 너무 적게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고요. 너무 적게 해서 굿핏 이전까지가 당연히 문제고 그 굿핏 이후라는 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공부할 때는 그냥 학습을 무한히 많이 하면 무한히 좋아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하게 트레이닝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거를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부르고 이게 거의 모든 인공지능 모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기계학습에서 모델을 가지고 뭐 하는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기계학습의 목표는 뭐냐면은 새로운 데이터,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입력값이랑 desired 아웃풋이 있는 거죠. 원하는 출력값. 입력값이랑 원하는 출력값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모델을 학습시키면은 나중에 새 데이터, 새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출력값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출력값, 우리가 이 입력값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desired output이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값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눈 오는 날을 나가서 고양이 사진을 찍은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 찍어서 이거는 고양이, 이건 강아지 이렇게 데이터를 잔뜩 수집했어요. 그렇게 수집해놓고 나중에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딱 갔어요. 테스트하려고 갔을 때 그때 뭐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뭐 예를 들면은 눈 오는 날에 고양이랑 강아지는 잘 구분하고 근데 뭐 비가 오는 날에 고양이 강아지는 잘 구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다양하게 많이 모아서 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 목적이 입력값과 디자이어드 아웃풋을 이렇게 넣어줘서 학습을 하고 나면은 새 데이터를 넣었을 때 출력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랑 그냥 우리가 활용할 때 쓰이는 데이터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모델이 좋은 핏이다라는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두 가지 세트의 데이터로 구분해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는 말 그대로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예요. 신경망 모델 이런 뭐 기계학습 모델 이런 걸 학습하는 데 쓰이는 데이터고 테스트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라고 가정하는 데이터예요. 실제로는 새로운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내가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됐을 때 이런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스 함수,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오버슛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이제 베니스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렐로를 쓰고 여러 가지 다른 걸 써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무한하게 좋아지는 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성능이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오늘 날씨에 나와가지고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 찍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 찍어가지고 분류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어, 그 이미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미지에 존재하는 특징, 뭐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 고양이가 있고 제가 그림을 원래는 가끔 그리는데 오늘은 자신이 없어서 안 그릴게요. 자,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얘네들을 학습할 때 그 그냥 우리 단순하게 원 리니어짜 그러니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연하겠지만은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인공신경망을 써가지고 레이어를 여러 개 쌓은 MLP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런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미지를 봤을 때 강아지랑 고양이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 그냥 공통점은 대충 도그랗게 생겼고 눈, 코, 입 달려있고 이런 거는 너무 공통적으로 생겼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뭐 귀가 뾰족하다거나 눈이 뭐 날카롭다거나 뭐 수염이 조금 뭐 특징적으로 생겼다거나 이런 뭐 얼굴이 조금 개에 비해서는 고양이가 좀 더 납작하게 생겼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특징들이 어때요? 분류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징들이 될 거예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가 가운데 이렇게 사진이 있고 뒤쪽에 뭐 백그라운드에 나무가 있고 뭐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입력값 x라고 하는 벡터를 딱 뽑았을 때 입력값 x 벡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일 거고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을 거예요. 중요한 피처들이, 그러니까 분류, 강아지랑 고양이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들이 있을 거고, 덜 중요한 피처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분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나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 중요한 피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에도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피처들을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하고, 덜 중요한 피처들을 뭐 X 바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부르면은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그냥 같은 글 색깔로 쓸게요. 우리가 같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넣어서 그레디언트 같은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중요한 피처들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 에러에 대해서 큰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기울기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 에러를 줄이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기울기 값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클 수밖에 없으니까 학습이 일어나게 되면요. 대부분 이 중요한 피처들 기준으로 학습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x 바에 대해서 에러 함수를 그려보면은 x 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x 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기울기가 급격하지 않으니까. 근데 x 프라임에 대해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이 x 프라임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는 웨이트들이 학습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피처라고 한다면은 그 피처를 학습하는 웨이트들도 그에 대응돼서 더 빠르게 학습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 학습이 충분히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고양이 분류하는 데서 진짜 중요한 특징들은 이미 다 학습을 했고요. 이제는 어때요? 덜 중요한 피처들 가지고 학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덜 중요한 피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특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강아지, 고양이 특성이 아니라 내가 방국 때 눈 오는 날 특징에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은 데이터는 단국대학교에서 눈 오는 날 모았어요. 테스트 데이터는 비 오는 날 모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특징들, 뭐 눈 어떻고, 뭐 귀 어떻고 이런 것들은 눈 오는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올 건데 이 장소에 관련된 날씨에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처음에는 학습이 잘 안 일어나는데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충분히 하고 나면은 얘는 이미 다 학습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들은 건물 뭐 이제 눈 안 맞는 데 있고 눈 안 맞는 데 있고 강아지들은 산책한다고 눈 맞는 데 있으면은 사진의 특성을 나중에 분석해 보고 나면은 고양이들은 눈이 없는 데 많이 있고 강아지들은 눈이 있는 데에서 또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눈이 있는 거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얘가 학습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아닌데 강아지랑 고양이의 얼굴을 보고서 이건 강아지다 고양이다라는 걸 분류하길 바라는데 그 외적인 것까지 학습을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그레디언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학습을 안 하는데 학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버피팅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비 오는 날 데이터를 모아요. 비 오는 날 데이터를 뭐 고려대에서 모았다 칩시다. 고려대에서 비 오는 날 강아지 고양이를 또 찍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특징 벡터도 위쪽은 뭐 눈 크기, 얼굴 길이 등등등 이 원래 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들이 학습이 되어 있을 거고 아래쪽은 어때요? 이 데이터 특성에 대한 부분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 중요한 특징들만 가지고 분류를 하면은 비슷할 거예요. 성능이 비슷할 건데 우리가 학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덜 중요한 특징들, 이 데이터 특징을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강아지, 고양이의 특징이 아니라 데이터가 수집된 환경의 특징을 학습한 내용이 모델에 그대로 반영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비 오는 날이고 당국대도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회색 고려대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색 톤이 많은데 뭐 고려대는 붉은 색깔 톤이 많아서 색깔이 다르니까 제대로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한다면 눈 오는 데는 강아지가 많고 뭐 눈이 없는 데는 고양이가 많다 가지고 분류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 특징, 데이터 성질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유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중요한 특징이랑 덜 중요한 특징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강아지, 고양이라고 하는 걸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그레디언트를 확확 줄이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기울기를 확확 떨어뜨리는, 에러를 확확 떨어뜨리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을 거고 덜 중요한 특징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덜 중요한 특징들은 이 태스크를 푸는데 강아지,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부적인 거예요.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들. 뭐 잘은 모르겠지만 강아지는 뭐 어디에 더 많던데 고양이는 어디 더 많던데 이런 것들을 학습한 데이터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낮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하는 이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그때 이 덜 중요한 피처들을 배우는 오버피팅이 일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특징들은 이 새로운 데이터에는 안 맞거든요. 요것들만 가지고 중요한 특징들만 배웠으면은 성능이 괜찮았을 텐데 이제 덜 중요한 피처들, 이 데이터 특성만 반영되어 있는 것들까지 학습을 해버리고 나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안 맞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학습 초기에는 그레디언트가 얘가 더 기울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학습을 한다 그래도 더 중요한 피처들 가지고 학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크니까. 그냥 한 번 이터레이션을 돌려도 이거 기울기가 크니까 확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근데 학습을 과하게 하면은 얘는 이미 줄어들었고 충분히 줄어들었고 덜 중요한 피처들이 그 후에 학습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데이터에 들어갔을 때 그 덜 중요한 피처들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이 덜 일어난 거고요. 오버피팅은 학습을 과도하게 해서 원래 배워야 되는 기울기를 확확 떨어뜨리는 그 특징 말고도 다른 거를 배우는 거예요.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거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질병이 있다 없다 분류하는 모델 같은 거 학습했을 때 막 의사분들이 하니까 이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잘 분석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능이 되게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보면은 그 원래는 그냥 뭐 폐 사진, 폐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서 가슴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서 폐렴이 있다 없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진에 그 질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환자의 뭐 나이나 뭐 성별 같은 거 다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 비전 모델이 폐 사진을 읽는 게 아니라 그런 텍스트들을 읽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오는 그 사기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성능이 안 좋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쉽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당연하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성능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새로운 모델, 새로운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초기에는 그레디언트가 기울기가 확확 줄어든다 그랬죠. 학습 초기에는 기울기가 확확 줄어들어요. 양쪽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모두에 대해서 확확 줄어들다가 학습이 딱 적당히 진행된 경우가 있고 거기서 더 진행시키게 되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 저기 뭐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 중요한 특징들은 이미 학습이 다 끝났어요. 중요한 특징들은 이미 학습이 다 끝났고 덜 중요한 특징들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계속 로스가 작아지는 게 보입니다. 학습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특징들, 얘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특징들은 테스트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딱 옵티멈이라고 하는 게 굿핏, 딱 적절한 모델의 위치고요. 그것보다 덜 학습된 경우, 더 학습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의 개념입니다. 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좀 흔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어, 쉬운 방법도 있고요. 어려운 방법도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그냥 우리가 오버피팅이 왜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을 학습하게 되는 게 오버피팅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를 진짜 무진장 많이 갖고 있으면 돼요. 내 데이터만 갖고 있는 특징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도 찍고 눈 오는 날에도 찍고 밤에도 찍고 낮에도 찍고 뭐 밝을 때도 찍고 어두울 때도 찍고 뭐 흐릴 때도 찍고 막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찍어서 내 데이터가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데이터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특징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중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early termination이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부르는데 termination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스트 로스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테스트 로스가 증가하니까 그 전에 멈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거를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검증할 때 미니멈하게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가 있거든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내가 트레이닝에 쓰는 거고 테스트 데이터는 내가 테스트 환경 그러니까 트레이닝에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델을 학습할 때 이런 방식으로 두 개를 가지고 내 모델이 얼마나 잘한다 못한다를 검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수집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는 어때요? 이 특징들이 일부 공유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테스트 외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실제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접근 권한이 있는 거를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테스트 데이터는 아예 접근 권한이 없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뭐 캐글이든지 어디에 올리면은 검증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저기 정답은 없는 그냥 데이터만 수집한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 수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갖고 내가 오버피팅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검증은 할 수 있어요. 검증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거 가지고 실제 데이터, 새롭게 들어오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작동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쓰는 게 요 데이터 구분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리 터미네이션 어떻게 하냐? 그냥 대충 아무 때나 멈추는 언더피팅 하니까 언더피팅 하지 않도록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속 찍습니다. 밸리데이션 로스를 계속 찍다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내가 모은 거예요. 그럼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도 내 트레이닝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로스랑 밸리데이션 로스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적어도 얘가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근처에서 끊는다고 한다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그닥 떨어지지 않는 모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얼리 터미네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하겠지만 언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딱 수집하고 나면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쪼갠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이렇게 쪼갰을 때 둘 다 저기 같은 데서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징이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얼리 터미네이션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언제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하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이닝에 들어간 거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이닝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고, 테스트 데이터는 정답도 모르고 트레이닝에도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이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두 가지랑은 완전히 다른 데서 수집된 데이터의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얘네가 저기 오버피팅이 발생한 시점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적어도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하는 시점 이전에, 예를 들면은 뭐 5 에포크 전에, 5번 전에, 5번 학습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5번 학습하기 전에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씁니다. 적어도 그 근처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추출해서 쓰는 방식을 이 얼리 터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두 종류만 갖고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뽑아다가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증가하기 전에 스탑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이 테스트 로스가 증가하기 전에 스탑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는 조금 쉬운 방법이에요. 데이터 더 많이 쓰면은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이라는 게 없어질 거고 학습 중지는 이 테스트 로스가 어느 순간에 증가할 거니까 테스트 데이터처럼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하는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걔네가 로스가 증가하는 지점을 테스트 로스가 증가하는 지점이랑 비슷하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로스가 증가할 때 멈춰버리는 그런 방식이 이 쉬운 방법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가중치 감소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가중치 감소라고 하는 방법은 사실 뭐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오버피팅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웨이트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들을 의미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다항함수 회귀를 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가 이런 라인을 따라서 샘플링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파란 선은 실제 데이터 분포고 이 빨간 색깔 점은 노이즈를 끼고 관측한 얻은 데이터. 뭐 실제로 우리가 뭐 우주에서 뭔가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저 멀리 있는 별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양이 있을 거예요. 실제적인 데이터 분포가 있을 건데 우리는 그런 저 우주 멀리 있는 거 측정하고 이러면은 뭐 디바이스의 문제라든지 통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이즈가 껴서 관측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선 위에 데이터들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죠? 선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다항하면서 회귀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요 파란 색깔 선에 가깝게 빨간 색깔 점들을 가로지르는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리그레션에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그 일어나는 방식은 뭐냐? 요딴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파란 점, 여기는 이제 색깔이 다를 때, 초록 색깔 선이 실제 데이터 분포고, 파란 색깔 점들이 찍힌 거예요. 파란 색깔 점들이 찍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초록 색깔 라인과 비슷한 대충 이 점들을 지나가는 이런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억지로 모든 점들을 잘 지나도록 끼워 맞추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최소한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가 막 선이 일로 꺾였다 절로 꺾였다 막 이런 식으로 꺾여서 이상하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초록 색깔 선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샘플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파란 색깔로 여기에 딱 샘플이 됐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그럴 수 있겠죠. 저 초록색깔 선이 실제 데이터 분포기 때문에 점이 저 초록색깔 선 근처에서만 찍히면은 될 겁니다.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찍힐 거예요. 찍혔을 때 저 빨간 색깔 라인, 우리가 만든 회귀 모델과 비교해 보면은 격차가 여기 보면은 이 공간 뚫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겠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 로스 계산하면은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겁니다. 이게 테스트 로스가 되겠죠. 이 회귀 문제에서의. 이 테스트 로스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오버피팅이 발생했을 때를 보면은 이 W 값이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W 값이 과도하게 커요. 네. 과도하게 크다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맞는 거를 끼워 맞추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관측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웨이트 디케이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확률을 높인 MLE 방식의 학습에서 얻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설명 방식은 단순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접근법이에요. 이 웨이트 디케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도 있거든요. 수식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노이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답일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정하고 가우시안 노이즈에 대한 MLE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에 수식 전개를 하면은 이 웨이트 디케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 토픽을 벗어나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오버피팅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웨이트가 너무 크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발생한 웨이트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게 너무 커지게 하지 말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W가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일어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대충 지나가는 노이즈한 관측이기 때문에 대충 지나가는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W가 너무 커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 쭉 그 유도해서 얻은 게 아니라 유도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유도해서 얻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로스 펑션을 재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피팅이 일어나면은 W가 너무 커져? 그럼 W가 너무 커지지 않게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결과적으로 원래 이론적으로 유도했던 거랑 동일한 수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학습에서 수학적인 내용을 좀 더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생략하고 좀 개념적으로만 왜 그런 걸 쓰면은 오버피팅이 저해되는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피팅이 일어나면은 웨이트가 너무 커지니까 그거를 저해하자. 너무 커지지 않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학습하는 거는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를 학습하는 거는 항상 뭐에 의해서 하냐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해요. 백프로파게이션도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일종이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W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로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요? 요 로스 함수를
W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뭐 이제 W에다가 반영을 하겠죠. 알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W가 되고 뭐 이런 방식이 그레디센트 방식인데 이거를 할 때 새롭게 손실함수를 정의하는데 그 새롭게 정의한 손실함수는 원래 손실함수에다가 W에 대한 제곱을 더해줍니다. 여기 2분의 1 하는 거는 우리가 서머 스퀘어 그 SSE라고 하는 서머 스퀘어 에러라고 하는 거 2분의 1 하고 Y 햇 뭐 제곱한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할 때 2분의 1 있었던 거랑 같은 이유예요.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2를 2로 나눠주는 개수를 앞에다 달아줘서 미분했을 때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사라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학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2분의 1을 한 거고 람다라고 하는 거는 이 W가 커지는 거를 얼마나 억제하겠냐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람다가 0이면은 억제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이전과 동일하게. 람다가 0이 아니면은 억제를 하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람다가 크면 클수록 W를 억제 많이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거는 W가 너무 커지는 걸 그랬어요. 그럼 그걸 억제할 거예요. 억제를 어떻게 하냐? 원래 LW만 편미분해서 했던 거를 새로운 LW, 스몰 LW를 편미분해서 하는 걸로 바꿔줄 거예요. LW를 원래 라지 LW만 하던 거에서 스몰 LW를 편미분해서 적용하는 걸로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롭게 정의된 스몰 LW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래 갖고 있던 에러에다가 더해서 이 W가 마치 에러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W가 크면 클수록 이 새로운 LW 입장에서는 에러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원래 에러가 커도 에러가 크다. 원래 에러에다가 더해진 이 W가 커져도 에러가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최소화가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스몰 LW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W가 저렇게 W 제곱이 들어있으면 W 이거 정확히는 L2놈이거든요. L2놈이라서 W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의 제곱의 합을 의미하는데 이 W 모든 요소 제곱의 합으로 정의되어 있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 W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제곱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제곱의 합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웨이트 디케이 가중치가 감소될 수 있는 항을 만들어서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 로스 함수를 새롭게 정의했을 때 기존 LW가 만약에 서머스퀘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고 우리가 얘도 최소화시켜야 되지만 얘도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델의 최종적인 요 웨이트가 너무 커지는 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약간 손해 보더라도 얘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얘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얘가 크게 줄어들면은 저 뒤에 있는 웨이트를 줄이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람다 값을 조절하면은 얘를 얼마나 손해 보더라도 얘를 더 크게 줄일 건지 이 정도를 적당히 조절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같은 거를 쓰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 람다의 스케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람다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막 1 이렇게 하면은 너무 큰 거라서 이 람다의 값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 L는 로그라는 거죠. 로그라는 함수고 자연 로그 함수고 람다가 1일 때부터 람다가 뭐 2의 마이너스 18승, 2의 뭐 마이너스 무한대승 이런 식으로 점점 작은 값으로 간다고 했을 때 람다가 크면은 람다가 큰 값일 때는 억제를 굉장히 심하게 하죠. 웨이트가 거의 0 근처에서만 나와요. 그죠? 웨이트가 거의 0 근처에서만 나오는데 억제를 아예 안 하는 그 람다가 입실론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건 람다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람다가 0에 가깝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요거가 아예 뒤쪽에 있는 이 웨이트 디케이 항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니까 원래 문제랑 동일하니까 여기 위에서 봤던 오버피팅이 일어났던 거랑 동일한 케이스가 발생할 거고요.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은 아예 그냥 0에 가깝게 나오는 상수함수처럼 나올 거란 얘기고요.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적절한 웨이트 디케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람다를 적당한 숫자로 달아주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빨간 색깔처럼 약간 손해는 봐요. 이런 거 보면 차이가 발생하죠. 에러를 무진장 작게 만들진 않아요. 에러가 조금씩 하지만 웨이트가 너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성능은 우리가 원하는 성능,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는 거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8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계속 해봅시다. 드랍 아웃인데 우리가 그 좀 어려운 방법으로 적용하는 거에 세 가지를 말을 했던 것 중에서 가중치 감소는 좀 쉽게 봤습니다. 그냥 웨이트가 너무 커지는 거를 억제하면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드랍 아웃이랑 배치 정교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치 정교화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드랍 아웃 같은 경우도 어렵진 않은데 왜 그 오버피팅을 억제할 수 있는지가 조금 잘 한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풋 데이터 X로부터 신경망을 거쳐서 이제 활성함수로 전달될 때 원래라면은 모든 웨이트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모든 웨이트가 다음 유닛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곱하기 뭐 해가지고 다 연산 결과로 뭐 아웃풋이 나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랜덤하게 특정 비율로 뉴런을 끄는 거예요. 각각의 레이어에서. 예를 들면 입력 레이어에서 40%를 끈다. 랜덤하게 40%를 골라서 끕니다. 실행을 시키지 않아요. 다음 레이어에서도 40%를 랜덤하게 끄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40%를 랜덤하게 끄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요. 실제 테스트를 할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끄는 거를 다시 다 켜놓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끈다는 거는 뭐예요? 인공 뉴런을 강제로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원래 뉴런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되면은 0 또는 어떤 숫자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로 꺼서 그냥 숫자를 0으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우리가 렐로에서 데드셀 문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해요. 렐로에서 데드셀 문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하게 꺼진 뉴런에 대해서는 학습이 안 일어납니다. 학습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요한 피처,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이유 설명할 때 중요한 피처들에 대해서 학습하고 덜 중요한 피처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피처들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그래디언트가 훅훅 줄어들고 덜 중요한 피처들, 이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드랍아웃을 통해서 강제로 뉴런을 끄게 되면은 덜 중요한 피처들에 대해서 학습할 가능성을 확확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중요한 특징들만 학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이즈를 학습하는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주는 방식인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우리가 웨이트가 이런 식으로 꺼졌어요. 꺼져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이 웨이트가 오버피팅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는 어때요? 네트워크를 학습하면서 점차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발생할 때 이 웨이트 하나만 보고 있으면은 이 웨이트는 계속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가 낮아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웨이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웨이트 하나만 보면은 되게 기울기가 낮은 상태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이 상태에서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됨에 따라 타임스케일을 맞출까요? 여기 있는 요 웨이트 하나가 오버피팅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원래는 저 웨이트 하나만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방식일 거고 어느 순간에는 얘만 줄어드는 과정이 발생해서 오버피팅이 생길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원래는 전부 다 같이 그레디언트를 줄이기 때문에 확 줄어들다가 나중에 특정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징들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버피팅이 발생했는데 이 오버피팅을 발생시키는 W 하나만 보면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발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랍아웃을 통해서 억지로 강제로 꺼줘요. 얘를 강제로 꺼주면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특징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웨이트 가지고도 학습이 될 거예요. 왜?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크니까. 그레디언트가 충, 그레디언트를 좀 잘 표시해서 그랬을 텐데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확 줄어들고 줄어드는 방식이고 이게 W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드랍아웃 통해서 이렇게 막 랜덤하게 끈다고 하더라도 이 학습은 빠르게 잘 일어납니다. 그죠? 빠르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
오버피팅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 W에 대해서는 드랍아웃의 효과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그레디언트를 쭉쭉쭉쭉 누적, 그러니까 이 작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를 쭉 누적을 해야지만 오버피팅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중요한 피처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레디언트 크게 줄이는 기울기가 큰 로스를 크게 줄이는 거죠. 정확히 로스를. 네, 기울기가 큰 데이터. 그래서 드랍아웃으로 조금 덜 해도 조금 적게 해도 드랍아웃 해도 학습 잘하거든요. 반면에 이 덜 중요한 피처 혹은 오버피팅을 유발시키는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학습이 누적돼야 돼요. 학습이 왕창 누적돼야 학습되는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미세한 특징 같은 거거든요.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이 미세한 특징 같은 게 학습이 돼서 영향을 주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영향을 주려면은 학습이 많이 누적돼야 되는데 드랍아웃에 의해서 쉽게 저해될 수 있어요. 이게 한 번 끊어지면은 학습이 제대로 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피처들은 학습이 일어나는데 이 작은 피처들은 저 드랍아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쉽습니다. 작은 기울기가 미세한 기울기 조정이 여러 번 누적돼야지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피처들에 대해서는 로스 기울기가 크게 확 줄어드니까 드랍아웃을 해도 학습이 그냥 잘 일어나요. 뭐 약간씩 기울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기울기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원래 해야 되는 건 잘 일어납니다. 근데 덜 중요한 피처 같은 경우는 학습이 잔뜩 누적돼야지만 테스트 로스에서 증가시키는 그런 녀석인데 우리가 드랍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게 쉽게 저해가 되고 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드랍아웃을 많이 쓰지 않아요.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학습을 딜레이 시키는 영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랜덤하게 자르는 과정에서 서브 네트워크 이렇게 좀 작게 잘려진 네트워크를 우리가 서브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데 서브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드니까 중요한 피처들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단점들도 뭐 많이 있어가지고 안 씁니다. 뭐 여기서 적혀 있진 않는데 단점은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드랍아웃을 통해서 작은 네트워크로 만들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작아지면은 배울 수 있는 피처의 한계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좀 너무 복잡한 피처들은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자체의 포텐셜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네트워크 자체의 한계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태스크들, 복잡한 태스크들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드랍아웃을 시키면은 학습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쓰지 않고, 근데 요즘에 AI를 쓰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망을 쓰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드랍아웃을 점점 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좀 이거 신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도 오버피팅 져야 되는 게 신기하니까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좀 드랍아웃이랑 유사했던 게 있었죠. 어, 저기 렐루 함수가 꺼지는 경우, 켜지는 경우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뭐 이건 완전 랜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활성화 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왔을 때 걔가 0보다 작으면 꺼지고 0보다 크면 켜지는 이런 방식으로 완전 랜덤은 아니었지만 얘 역시도 드랍아웃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덜 중요한 피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학습을 아래쪽으로 못하게 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얘가 꺼졌다? 그럼 너는 좀 덜 중요한 피처일 수 있겠네. 그럼 넌 그냥 학습하지 마. 이런 식으로 꺼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렐루를 쓰고 나서 드랍아웃을 또 더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 배치 정교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배치 정교화는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뭐 트레이닝 데이터는 낮에 찍고 테스트 데이터는 밤에 찍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이미지의 빛, 광량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요.
예를 들면은 밝은 사진은 255, 그러니까 0에서부터 255로 우리가 그 밝기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0이 검은색, 255가 하얀색이라고 했을 때 낮에 찍으면은 255에 가까운 값들이 나올 거예요. 막 픽셀 값, 픽셀이 막 이렇게 잔뜩 있을 텐데 픽셀이 있을 때 여기에 막 255, 뭐 250, 245, 뭐 250,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큰 숫자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낮에 찍었다면. 근데 밤에 찍었다면 어때요? 안 되겠죠? 뭐 0, 20, 10, 1,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낮에 찍어도 밤에 찍어도 고양이는 고양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아, 좀 특정한 범위 분포로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사진들이 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눠져 있겠죠. 고양이가 낮에 찍는다 그래서 고양이 무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밤에 찍는다 그래서 고양이 무늬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같은 고양이라고 한다면은 같은 무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고양이의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고양이의 얼굴과 배경이랑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얼굴 모양이 뭐 귀가 뾰족하다. 얼굴 모양 동그랗고 귀가 뾰족하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두운 거는 그러니까 이 밝은 와중에서도 고양이가 있어 뭐 어, 역광으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 태양빛, 뭐 하늘 색깔보다는 고양이가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겠죠. 뭐 고양이가 어두운 색깔일 테니까 이 배경, 밝은 배경과 대비되는 고양이 얼굴 분포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랑 비교했을 때 이 고양이 얼굴이 조금 더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부분을 딱 잘라버리면은 고양이 얼굴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도 그 어두운 환경에서 뒤쪽에 뭐 예를 들면 비상구 볼빛 때문에 조금이라도 밝은 데가 있을 거고 이제 빛을 등지고 있어서 조금 더 어두운 고양이의 얼굴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개의 빛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양이의 얼굴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교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밝은 와중에서도 더 밝은 쪽과 더 상대적으로 어두운 쪽, 어두운 와중에 또 더 어두운 쪽과 상대적으로 밝은 쪽을 나눠서 정교화를 해야 됩니다. 특정 숫자를 정규 분포로 만드는 걸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미지에 존재하는 픽셀들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걔네들을 정규 분포로 강제로 만들어서 밝은 거는 저쪽, 어두운 건 저쪽, 대부분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뭉쳐 놓는 거를 정교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서 하는 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네트워크 레이어를 지났을 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고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고 여기다 적용할 수도 있고 셋 다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같은 것도 이런 거 적용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 우리가 입력 값 자체가 뭐 255인 게 있고 평균적으로 높은 거가 있고 0에 가까운 게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리니어 레이어에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 역시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란 말이야. 데이터를 높은 쪽으로 주면은 높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고 낮은 쪽으로 주면 낮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강제로 같은 분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두운 거는 그러니까 되게 밝은 거죠. 지금 이미지 숫자가 크니까 되게 밝은 이미지인데 밝은 것 중에서도 어두운 것들은 좀 더 어두운 쪽으로 가고 밝은 쪽에서 더 밝은 거는 좀 덜 밝게. 그래서 평균적인 것들이 평균적인 밝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이 가우시안 분포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누르고 펴가지고 어떤 분포로 가지고 옵니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두운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같은 범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부리고 피고 막 해가지고 같은 범위로 끌어오는 거.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입력되는 데이터에서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의 컨트라스트는 유지가 되면서, 그죠? 이거랑 이거랑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컨트라스트는 유지가 되면서 다음 레이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레이어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면은 또 다시 뭐 아주 작게 나오기도 하고 아주 크게 나오기도 하는 거 구부리고 펴가지고 같은 범위로 가지고 오고 다음 레이어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고 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냐? 제가 설명 예시를 들 때는 데이터 내의 픽셀 값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진들의 밝기 같은 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사진들은 어둡고 저 사진들은 밝다. 이런 것들이 배치 데이터 내에서 존재하는 차이가 있으면은 배치 데이터 내에서 존재하는 이런 차이점들을 정교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안 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밤에 찍은 사진이랑 낮에 찍은 사진이랑 같은 범위 내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런 배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낮에 찍은 사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밝은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거죠. 밝은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고 얘는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섞여 있는 것 중에서도 이런 범위로 같은 범위로 가지고 와서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들을 학습하게 하면은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들을 학습하게 하면은 밝은 사진이든 어두운 사진이든 잘 학습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 때는 밝은 거, 어두운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반드시 그거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밝은 거,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특징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레이어를 거치면서 계속 유용한 특징들이 뽑힐 거거든요. 유용한 특징들이 뽑힐 때 그 뽑히는 특징들이 정교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를 쓰고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이 배치 정교화는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네. 뭐 정교하는 방법은 그냥 뭐 통계학이나 이런 거, 확률 통계 이런 거 할 때 배울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데이터 n개가 있으면은 데이터 n개 중에서 뭐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가 가우시안 분포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정교화 방법이 있어요. 그 정교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제로 데이터들을 각각 정규 분포 상에 어디에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막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저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막 데이터의 범위가 천차만별로 널뛰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범위에서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이 되게 안정화가 되고요. 그 결과로 저기 오버피팅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밝은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한다고 한다면은 어두운 이미지, 이렇게 들어오는 어두운 이미지에 대해서는 학습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교화를 해놓기 때문에 같은 범위에서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특징들, 그러니까 데이터에만 존재하는 특징들 같은 게 많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오버피팅이 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가 오버피팅 억제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토픽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K-폴드 크로스 발리데이션 이런 거는 그냥 그 모델 검증하는 방법들 같은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다른 백프로파게이션 방법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CNN, RNN 보고 저기 강화학습 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베리언트들, 백프로파게이션 우리가 봤던 방법론 말고 다른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 학습을 하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학습을 해보면은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작아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작은 거의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기 데이터 가지고 한 번 이터레이션 돌아갔을 때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이 로스 펑션에서 요만큼밖에 안 움직이면은 학습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돌려야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워야 됩니다. 러닝 레이트를 더 큰 값으로 바꿔줘야 돼요. 러닝 레이트를 키웁니다. 키웠는데 이번에는 너무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커져 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러닝 레이트 이쪽으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결정되고 사이즈가 그레디언트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그것보다 더 러닝 레이트가 커가지고 막 너무 커져 버리면은 처음에 뭐 좋은 스텝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최적 지점을 지나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배웠던 거는 기울기가 점진적으로 작아지다가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최소 지점에서 혹은 극소 지점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러닝 레이트가 너무 커버리면은 지점을 지나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가 중요하다. 적당한 사이즈면은 너무 많이 하지도 않고 오버슛 하지도 않고 딱 멈추는 지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적당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을 적절히 섞어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초반에는 빠르게 가도 문제 없어요. 한 번 정도는 빠르게 가도 지금 보면 오버슛 안 일어나잖아요. 처음은 괜찮은데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는 작은 값이어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그레디언트가 어차피 작기 때문에 뭐 이제 오버슛만 안 일어나면은 점진적으로 이동하다가 실험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쓸데없이 이렇게 이터레이션 반복하지 말고 처음에는 러닝레이트 크게 해서 빨리 움직이고 이 근처 이 극소점 지점 근처에서 러닝레이트를 줄여서 그 근처에서 딱 옵티마이즈 하는 것만 작은 러닝레이트로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딱 맞는 러닝레이트라고 하는 걸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딱 맞는 러닝레이트를 찾는 수고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어,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데이터 바꿀 때마다 러닝레이트가 어느 사이즈가 적당하다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처음에는 러닝레이트 크게 하고 나중에 러닝레이트 작게 하면은 됩니다. 그냥 잘 돼요. 극소값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게 러닝레이트 디케이 방법입니다. 디케이 러닝레이트, 뭐 러닝레이트 디케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딱 맞는 러닝레이트 하나를 얻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나중엔 작게 만들어주는 자동적으로 작아지면서 옵티멀한 위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극소점을 찾아가는 그런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우리가 기존에 그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기존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죠. W에 대해서 L을 편미분해서 로스를 편미분해서 이제 W에다 적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L은 뭐였어요? 예를 들어 서머 스퀘어 에러라고 한다면 2분의 1하고 i는 1부터 n까지 yi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즉 데이터가 n개가 정의되면은 n개를 한 번에 돌려가지고 로스 함수가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n개 데이터에 대한 로스 함수가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인데 요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항상 배치 데이터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배치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1부터 n까지, 라지 n까지 전부 다 n개의 데이터를 다 돌리는 게 아니라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돌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는 1부터 b까지 이제 배치 데이터 개수까지만 돌리도록 되어 있죠.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만 로스 함수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데 왜 스토캐스틱이라고 부르냐? 스토캐스틱이 뭐냐? 스토캐스틱은 확률적인 그 랜덤성 있게 이제 뽑는 것들 확률적으로 프로세싱 할 때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가 이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은 n개를 배치로 잘라요. 예를 들어서 n이 100이다. 그러면은 50개씩 두 번 자를 수도 있고 20개씩 다섯 번 자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10개씩 10번 자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른 데이터 하나를 배치라고 부릅니다. 배치 1번, 배치 2번, 배치 3번, 배치 4번, 배치 5번. 근데 이 배치를 자를 때 랜덤하게 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자 다시 한번 그레디언트 디센트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n개 데이터를 전부 다 써서 로스 함수 하나를 계산했어요. 로스라고 하는 값을 계산했어요.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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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다섯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배치마다 하나씩 나눠서 하겠다는 거고 그 배치를 자르는 거가 랜덤하게 자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배치를 적용시킬 거예요. 왜 배치를 적용시켜야 되냐? 이거 미니 배치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배치를 적용을 시켜야 되냐? 여태까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는 방법 얘기해놓고 왜 배치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 원래 GIF인데 그냥 제가 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로스 함수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n번까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로스 함수 자체는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요 y 헷 여기 로스 함수를 우리가 쓰면 로스 함수 세타 이렇게 쓰면은 2분의 1 i는 1부터 n까지 yi 헷이 사실은 h 세타 x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가 변하는 거지 세타가 변하는 거지 이 함수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1번부터 n번째 데이터까지 고정이니까. 반면에 배치 데이터는 어때요? 배치가 1번이냐, 배치가 2번이냐, 배치가 3번이냐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원래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를 변경해 가면서 그 fx의 최소값을 찾죠. L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로스 함수도 우리가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세타를 변경해 가면서 이 L 세타를 최소점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전체 데이터를 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 L 세타라고 하는 요 파란 선은 고정이에요. 파란 선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타를 바꾸면서 세타, 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점, 요 친구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최소점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 파란 색깔 선은 1번부터 n번까지 데이터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은 변하지 않고요. 이 선은 그대로고 우리는 그 선을 따라서 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멈추겠어요? 보시면은 여기에 살짝 언덕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가서 멈출 겁니다. 그죠? 안타깝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갔으면 좋겠는데 멈춰버립니다. 근데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는 어떠냐? 배치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른 로스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쓰면은 요 파란 색깔 선이 맞아요. 근데 배치 데이터 1번을 쓰면은 요런 선이고요. 배치 데이터 2번을 쓰면은 뭐 형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배치 데이터 2번을 쓰면은 이렇게 생겼고 뭐 배치 데이터 3번을 쓰면은 배치 데이터 3번을 쓰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 데이터마다 전체 데이터를 썼을 때랑은 약간씩 다른 근데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그런 로스 함수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배치 데이터마다 로스 함수가 계산되니까 배치 데이터마다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겠다. 로스도 차이가 있겠다는 알겠는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이게 왜 좋냐? 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건 지금 배치 1번이라고 했는데 배치 2번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만 배치 데이터에 대한 로스 함수를 정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배치 데이터 2번은 1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치 데이터 2번에 대해서는 요 구간 안에서 이런 식의 직선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쳐보고 배치 데이터 3번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대상은 이 파란 색깔이 아니에요. 이 점선들 검은 색깔 선들이죠.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친구인 거죠. 이 친구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멈추라고 해요. 이 배치 데이터 1번만 쓴다면. 근데 배치 데이터 2번, 3번 어때요? 둘 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죠. 여기까지 가라고 하죠. 그죠? 전체적인 경향, 평균적으로 다 모아놓고 보면은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요.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아놓고 보면. 근데 배치 데이터로 잘라놓고 보면은 누구는 거기서 멈추라 그러고 누구는 저 앞에 가서 멈추라 그러고 누구는 그냥 쭉 가라 그러고 뭐 물론 이상적인 케이스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근데 어떤 거는 절로 가라고 어떤 건 절로 가라고 어떤 건 여기로 가라고 막 이렇게 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당탕탕하면서 여기서 반드시 멈춰야 했던 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되니까 반드시 멈추잖아요. 근데 원래는 반드시 0이 됐던 지점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레디언트 이 배치 데이터마다 서로 다른 로스 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배치에서 극소점인 지점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하기 때문에 매번 데이터가 랜덤하게 샘플링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세타가 0일 때는 반드시 모든 데이터가 이제 미분했을 때 0이 된다. 이런 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요. 계속 우당탕탕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이 지점에서 멈추지는 않을 수 있어. 우당탕탕하면서 누구는 일로 가라고 막 절로 가라고 하니까 얘가 막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움직이면서 적어도 근처에 있는 극소점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 뭐 여기가 지금 굉장히 높은 언덕이라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우당탕탕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미니 배치 학습하는 원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는 항상 미니 배치 학습을 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려고 했던 거는 학습률을 처음에는 빠르게, 나중에는 학습률을 처음에는 크게, 나중에는 작게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레디언트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웨이트에 대해서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많이 하고 나서는 그 웨이트에 대한 러닝 레이트를 작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크게 갖고 시작하다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충분히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작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우리가 양적으로 관성 같은 거를 측정해서 저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IJ가 몇 번째 웨이트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IN J열에 있는 웨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N-1번째 갖고 있던 거에다가 N번째 계산한 N번째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제곱해서 계속 누적 합을 시켜줍니다. 뭔 얘기냐? 맨 처음에 WIJ가 있어요. WIJ랑 같은 그 W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어요. W라는 매트릭스에 I행 J열 보면은 여기에 WIJ가 있는 거죠. 얘랑 같은 사이즈의 R이라고 하는 행렬을 만듭니다. R이라고 하는 행렬에 RIJ가 있어요. 자, 동일한 사이즈의 행렬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W를 학습하려고 그레이언트 센트를 딱 밟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이런 게 계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n이 1일 때, 첫 번째일 때 우리가 n이 첫 번째라고 했을 때 IJ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IJ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딱 계산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딱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n이 1일 때, 첫 번째일 때 그때 원래 RIJ 1은 0인데 여기에다가 아 2가 된다고 했을 때 n은 2가 됐을 때 아, RIJ 2는 RIJ 1에다가 더하기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한 요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계산을 했을 때 그레디언트 값을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예요. 자, 제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레디언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고요. 더해준다는 거는 뭐예요? 맨 처음에 RIJ는 0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이 0이 0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를 계속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해주면은 이 RIJ가 n일 때 n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은 요게 무한하게 커질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계속 누적해서 이 그리디언트 계산한 거를 제곱해서 더해주고 있으니까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WIJ라고 하는 웨이트가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 됐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커지는 값이고 그 웨이트가 얼마나 학습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저게 커진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러닝 레이트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러닝 레이트의 분모에다가 이 RIJ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RIJ 값이 학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RIJ분의 1은 점점 작아지겠죠. 정확히는 루트 RIJ분의 1을 쓰는데 RIJ가 커지면은 RIJ에다 루트 씌워서 이거 분의 1 한 거는 점점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러닝 레이트 값에다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값이 곱해진 거예요. 알파 곱하기 루트 RIJN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점점 작아지는 값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고정되어 있던 러닝 레이트 값이 그 파라미터 학습되면 학습될수록 점점 작아지는 웨이트 값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구현한 게 아다그라드라고 하는 이제 옵티마이저 방법이에요. 백프로파게이션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레디언트 세트를 그냥 쓰는 거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세트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줄여주는 방식을 아다그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왜 루트? 왜 스퀘어 루트를 썼냐?
로스 값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 RIJ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제곱해서 넣어줍니다. 스케일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RIJ 값을 통해서 에러 때문에 그 러닝 레이트 값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그 3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얘도 3 정도 더 작게, 3배 정도 더 작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 스케일이 매치가 안 되면은 요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정확히 이제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랑 비슷한 스케일로 만들어줄게요. 비슷한 스케일, 동일 유닛수. 얘는 지금 제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1 정도, 그러니까 0.1 정도 했다. 근데 제곱하면 0.0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작게 만들거나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제곱 때문에 크기가 왜곡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0.1만큼 누적 업데이트 했구나, 0.5만큼 누적 업데이트 했구나라는 이제 스케일을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루트를 씌워서 스케일을 원래 사이즈로 만들어줘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입실로는 뭐냐면 이 입실로 이 RIJ 값이 맨 처음에는 0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0분의 알파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분모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입실로는 그 div 0, 그러니까 0으로 나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1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같은 굉장히 작은 숫자로 만들어서 그냥 그 0으로 나누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값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했어요. 그레디언트 계산해가지고 점점 줄어들도록 만들었고, 저기 러닝 레이트가 점점 줄어들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얘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얘가 점진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무한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커지다 보니까 무한하게 커져 버리면 이 알파 값이 0에 가깝게 이거랑 곱해졌을 때, 그러니까 요거로 나눠졌을 때 알파 값을 저걸로 나눴을 때 학습 자체가 아예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거의 0에 가깝게 가면은 요 뒤에 있는 그레디언트 값이 뭐든지 간에 여기다 빼주는 값은 0이기 때문에 W가 업데이트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RMS 프롭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거 이름이 떤 거는 SGD, 스퀘스 그레디센트고 요거는 아다그라드고 얘는 RMS 프롭이고 막 이름이 막 지들 멋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연속성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가 기억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냥 그 각각이 뭐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연속성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지들 멋대로 한 건데. 자, 이 RMS 프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존의 값을 그냥 계속 누적하는 게 아니라 베타 1-베타만큼 곱해서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값을 베타만큼 유지하면서 새롭게 저장하는 값을 1-베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베타가 0.9 정도 되면은 기존 값을 90% 정도 유지하고 새로운 값은 10%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누적을 하더라도 막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누적돼가지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고 기존의 값을 조금 더 많이 유지하도록 해서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요. 수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R 값이 너무 커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 곱해지는 러닝 레이트 값은 너무 작아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식이 RMS 프로비에요. 이 RMS 프로 괜찮아요. 그 지금도 쓰는 논문들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신 논문들에서 막 엄청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쓰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막 엄청 잘못된 모델은 아니에요. 근데 아, 너무 느리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느려요. 최적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담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댑티브 모먼트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모멘텀 이용해서 모멘텀인데 어댑티브 모멘텀인데 어쨌든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가 여태까지는 R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나타내는 뭐 모멘텀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그냥 그 기록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업데이트됐는지에 대한 기록밖에 없었는데 이 아담에서는 R 말고 G라고 하는 녀석을 또 새롭게 가지고 옵니다. G는 뭐냐? 이 그레디언트 자체예요.
제곱이 아니라 그레디언트 자체를 기록을 합니다. 위에 있는 건 똑같고요. 여기 보면은 G라고 하는 그래디언트 자체에 대해서 베타2를 요번에 이렇게 얼마나 기존 걸 유지할지 새로운 걸 가져올지 이렇게 베타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존 거 유지하는 비율, 새로운 거 가져오는 비율을 다르게 해서 가져오도록 만들어 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제곱하는 거를 그냥 제곱 안 하는 걸로 바꾸는갑다 하는데 이제는 보시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하는 수식에서 그레디언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G값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의미냐? 우리가 저기 G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계산한 그레디언트 값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레디언트 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베타2랑 이 G값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에요. 기존에 막 n이 1일 때 요 값을 계산했다고 쳐볼게요. 요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했을 때 n이 1일 때는 뭐 마이너스 10이었어요. n이 2일 때 뭐 마이너스 9예요. n이 3일 때 뭐 마이너스 5예요. n이 4일 때 이제서 막 1로 바뀌었어요. 이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베타2 값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여태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으면은 여태의 G 값도 여기 그레디언트 여기가 G 값이라고 했을 때 G 값도 뭐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하고 이때도 여전히 마이너스 얼마일 거예요. 왜? 기존의 거가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마이너스 들어왔더니 계속 누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 G 값도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로 바뀌었는데도 여기 계속 마이너스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왜 이걸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이게 왜 장점이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레이던트 디센트 업데이트 할 때, 저기 스토캐스틱 그레이던트 디센트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각자 배치 데이터마다 로스 함수가 조금씩 달라서 여기서 아래로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담에 있는 요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가적인 장점이 있냐? 딱 여기서 지나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배치 데이터 사용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언덕이 있다. 로스 하면서 이런 언덕이 있을 때 원래 배치 데이터를 잔뜩 다르게 모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치 데이터는 이렇게 어떤 배치 데이터는 이렇게 어떤 배치 데이터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때요? 여태까지 여기서 뭐 마이너스 10, 여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를 쌓아왔으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마의 G 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약간 지나가서 여기에 도달했을 때, 그레디언트 플러스네? 나 반대로 갈래. 이렇게 안 하고, 여태까지 마이너스를 계속 모아왔던 그레디언트 값이 있으면은 그 관성을 살려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이렇게 생겨 있는 데서 공을 이렇게 생긴 어떤 레일에서 공을 이렇게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가속돼서 여기까지 딱 간 다음에 일로 다시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아담에서도 하고 싶은 게 동일해요. 우리가 딱 여태까지 이렇게 경사를 따라서 내려왔으면 여기 지점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마이너스가 누적됐으니까 지금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기울기가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마이너스 누적 합보다 지금 얻은 플러스가 크지 않다면은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왔던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멈춰요? 정확히 같은 높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낮은 높이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요? 러닝 레이트가 어디 있어? 네. 러닝 레이트 앞에 곱해진 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작아집니다. 원래 갔던 만큼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위치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이번엔 어때요?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못 멈추겠죠. 못 멈추고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멈춰서 다시 되돌아오겠죠. 그 되돌아오는 지점은 이 두 번째 멈췄던 것보다 더 낮은 지점에서 멈출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기서 안 멈추고 또 쭉 지나가다가 더 낮은 데서 멈출 거고 더 낮은 데서 멈출 거고 낮은 데서 멈추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수렴하겠죠. 왜? 러닝 레이트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어디선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러닝 레이트가 0에 가까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담 알고리즘이 좋은 점은 관성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은 범프들을 작은 이런 언덕들을 마주쳤을 때 그냥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그레디언트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여기서도 넘어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을 때 만약에 여기에 더 큰 산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내려갔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면은 다시 일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너무 큰 산이 아니다. 여기로 생각할게요. 여기로 딱 왔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 산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관성 때문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거고요. 만약에 이 산을 넘어도 충분히 갈만하다. 갈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면 넘어갈 거고. 이게 아담을 쓰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막그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얼마나 작아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관성을 이용해서 요 산들을 어떻게 넘을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지가 알아서 관성 살려서 넘어갈 거고요.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 산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한테는 이 산이 너무 높지 않기 때문에 건넜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죠.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레디언트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관성 그대로 받아서 다시 가속하고 여기 딱 도달했을 때도 관성 받아서 넘어가고 여기서도 관성 받아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높으면은 알아서 돌아올 거예요. 진동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알고리즘은 이 베타 1과 베타 2 값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나 이런 그 코드를 통해서 이런 그 모델을 만들어서 쓰면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써도 학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성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 그레디언트들을 갖고 있을 때 저런 산 같은 거, 언덕 같은 것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뿐더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못 넘지 이런 걸 막 분석하면서 막 만들어주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바꿔주고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담 알고리즘까지 해서 딥러닝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CNN과 RNN에 대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RL에 대해서 해야 되고 중간에 휴일이 너무 길었나? 릴레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강화학습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네, 질문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제가 원래 이거 코드를 설명하는 시간도 따로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제가 따로 녹화해서 올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